1200포인트 찍어주는 그 상승 구간에 있어서 제약 지수가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반도체 소부장, 로봇, 2차 전지. 아직까지 2차 전지의 뭐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밀리길래 공매도 치려고 하나. 반도체 겨울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때가 최바닥이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지수가 폭등하는 날에 상승 목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입니다. 리밸런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입장에서도 맘 놓고 파는 겁니다. 연기금이 너무 지금 안이하게 지금 대응을 했다. 더 미루면은 반도체만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지금부터 리밸런싱을 상당히 잘해야 돼요. 이제는 조금씩 코스닥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그 코스피,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명 K자 패턴이라고 해서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내려가는. 근데 그 흐름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심화됐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 이제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유독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5월 말쯤에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BNK 증권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딱 그 레버리지 ETF 상품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95%에서 96% 종목이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실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실률이 6월 달에 그냥 종목을 매수하기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27% 가까이 손실을 보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6월 달 장세를 두고 코스피만 봤을 때는 이게 착시처럼 강세장의 흐름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의 시장 현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줬었던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이제 뚫어줬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스닥 쪽도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을 이제 와장창 박살 냈었던 게 이제 6월 달 장세였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7월 2일에 그 30주년 뭐 기념 행사한다고 하는데 출범한 지 30년 된 거잖아요. 초기에 코스닥 시장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가 1000포인트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증시의 현 상황을 보면은 물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920포인트를 찍어주긴 했지만 30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대 이상으로 올라온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봤을 때 2022년도가 1000포인트대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도 이후로 거의 한 3년 좀 이제 거의 3, 4년 만에 1200포인트 부근까지 찍어줬고 그러니까 1000포인트 이상 올라온 거 자체가 과거에 그 IT 버블 있었을 때 1999년도, 2000년도 이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1000포인트대 다시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초에 보여줬었던 이제 1200포인트로 가는 길목에서 2000포인트로 가는 그 길목에 1200포인트를 한번 찍어줬었기 때문에 코스닥 섹터로의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도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IT 버블 때를 보면 진짜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이 됐을 때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라는 게 있잖아요. 애초에 실적으로 갈 거였으면은 코스피 시장에 있는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색채 자체가 저는 2015년 이때부터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지수를 이제 열어두고 봤을 때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뚫어주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이때 이제 제약바이오 붐이 1차적으로 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이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몇 번이나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제 색채 변화에 대해서 일단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와 같이 함께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관측이 됐다 한다면 2023년도경에 코스닥 시장 지수가 이제 올라갔었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번 연도 장세에 좀 유독 조금 이제 섹터별 변화가 좀 많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지난해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랠리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언제 어느 시점에 많이 올라가냐면 금리 인하기에 많이 가죠. 근데 그렇죠. 작년은 이제 금리 인하기였고 올해는 원래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 동결이 상반기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제약바이오가 동력을 이제 잃기 시작했는데 그 동력을 잃는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죠. 알테오젠, ABL바이오 그 정점을 찍었었던 게 삼천당 제약 맞아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제약 지수가 이제 무너지면서 같이 코스닥이 빠졌을 때가 3월 말에서 4월. 근데 4월 달 이제 중순경으로 해서 5월 달까지 1200포인트 찍어주는 그 상승 구간에 있어서 제약 지수가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어떤 섹터들이 끌어올렸냐? 소부장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반도체, 네, 소부장, 로봇, 예, 2차 전지. 네, 이쪽 섹터들이 같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4, 5월 달쯤 됐을 때 2차 전지 쪽이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의 뭐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밀리길래 공매도 치려고 하나. 근데 반도체 쪽에서도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 항상 반도체 겨울이 왔다.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 예. 나오면 그때가 최바닥이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색채 자체는 이미 4월 달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 가질 못하니 그 수급 자체가 결국에는 삼전 닉스 쪽으로 향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은 건데 오늘 시장이 저는 꽤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착시 현상을 일으킨 그런 섹터 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시가총액 그 상위 10위권에 있는 소위 말해서 S7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목군들이 네. 수급을 다 가져갔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코스피는 이제 보합권, 코스닥은 이제 8%대 올랐는데 이게 뭐 언뜻 보면 코스피 종목 안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상승 종목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820 종목 가까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7 쪽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은 이제 분산되기 시작했구나라는 흐름들이 오늘 장에서 드러났고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까지가 이거는 뭐 시장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또 그러면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 이제 글로벌 국부펀드나 내지는 뭐 우리 연기금 쪽에서도 7월 달부터 또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내내 좀 물량들이 터져 나왔었던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들 다 빠졌거든요. 일본, 대만 지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26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리밸런싱 맞아요. 네, 거의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빠져나간 수급들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중요한데 이게 코스닥 쪽으로 오늘 강하게 이제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드디어 이 S7으로 몰렸던 수급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면서 분산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은 코스닥이 이제 하반기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급 형태가 오늘 장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되죠. 그 네. S7이라고 하지만 그 삼성 전기를 포함해서 그 삼성물산, 삼성 생명,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다 그 반도체 결국 다 AI랑 연관된 거기 때문에 한 개로 보고요. 그 S7이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그런 구조고요. 네. 그런 이제 S7 종목들이 좀 조정 받으면은 다른 종목들도 반등이 나타나는데. 너무 급락하면 다 영향을 받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 그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폭등하는 날에 그 상승 목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번에 이제 그 대략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정도부터 약간 변의 조짐은 7월부터는 좀 변의 조짐 분명히 있는데 이런 쏠림의 핵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다 좋으니까 그걸로 몰리는 것도 있지만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도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입니다. 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영향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안 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했잖아요. 오늘부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이렇게 되면은 유예했죠. 국민연금이 판다는 거 리밸런싱을 한다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쉽게 레버리지 배틀을 못 하죠. 주가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자신 있게 그 국민연금 그 리밸런싱 안 하니까 자신 있게 레버리지 배팅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맘 놓고 파는 겁니다. 주가 자기가 팔아서 너무 급락하지 않고 받아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연기금은 거기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하단은 막혀 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단일종 레버리지 막슨 수급이 밀고 들어오고 그게 쏠림이 심해서 뭐 하루에 거래량의 30%가 그 단일종 레버리지로 쏠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에 뭐 그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그 최고점이 한 490% 연간으로 그리고 하이닉스가 1030%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좀 더 간다고 싸니까 밸류에이션 싸니까 글로 좀 붙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지금 그 쏠림이 쏠림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밸런싱을 제때 안 한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에 기금 이용에서 국내 주식 목표를 14.9%에서 20.8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그 허용 범위가 있고 전술적 허용 범위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실질 허용 범위 상단은 19.9에서 28.8로 넓혔는데 이 말을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당분간 안 팔겠다. 근데 그거는 7월부터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그 6월 말에 좀 최고 그 허용 그 8,175로 넘어갔을 때 이미 28.8 넘어갔었어요. 넘어간 상태였고 9천 가서는 30.8까지 올랐었다가 그러면 초과분을 매도해야 되잖아. 이걸 안 했다고요. 그렇죠. 이걸 계속 유예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이조공장에 매도할 이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쏠림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자체 운영하지 않잖아요. 55% 위탁을 네. 하잖아요. 위탁 그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쏠림이 심하니까 반도체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거 섹터 팔고서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반도체에 집중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그래서 지금부터 리밸런싱을 상당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미루면은 당연히 더 망가지기 때문에 두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쪽이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그 모멘텀이 좋다고 다른 섹터가 다 좋고서 그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다른 섹터 올라가줘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도 그 펀드 내 비중도 낮아지면서 다시 더 가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가면 계속 매도 나오고 다른 쪽은 계속 죽고, 이게 그 정상적인 시장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은 그 지금의 장세가 건강하게 못 가죠.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죽는 구조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연기금이 너무 지금 안이하게 지금 대응을 했다. 혹시 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 아니라고 해도 이건 좀 지금부터 좀 상당히 좀 잘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말하는 수치대에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영인권에서는 일단 그 25일자 그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규모를 대략 뭐 한 74조에서 뭐 97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대략 8천에서는 뭐 대략 한 7조 9천억, 뭐 8,500에서는 14조, 9천에서는 대략 한 37조, 9,500에서는 59조, 그 최대 그 TA를 최대 전략적 전설 허용 범위를 최대치로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9천에서는 74조, 그리고 그 8,500에서는 51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여기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여기 그 전략에 대해서 지금 감추잖아요.
연말까지 감췄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 그리고 그 전략을 노출했을 때 이걸 역용하는 그 그렇죠.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추는데 어쨌든 매도 압력이 분명히 있는 건데 최대한 지금 나눠서 매도하고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방침이지만은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 연기금의 리밸런싱 매도 압력 때문에 대략 지수는 상당히 막혔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상당히 너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않고 옆으로만 횡보해 주면은 다른 섹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급락해 버리면 안 돼요. 또 왜 그러냐면은 그럼 너무 싸지잖아요. 그럼 다른 거 봐서 삼성전자 SK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횡보를 해줘야 돼요. 횡보를 해주면은 빠지면 또 산다. 아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급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횡보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레버리지 ETF가 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배팅 못 들어와요. 네. 지난달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월 상승률이 11%였는데 SK하이닉스 상승률이 12%였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녹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건드려집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방향으로 쭉 급등하면 안 되겠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횡보만 해주고 그러면 다른 섹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그러면은 연기금이 그 삼성전자 SK를 좀 적당히 팔아주면서 그래도 파는 와중에서도 소부장들을 좀 사주거나 그렇죠. 코스닥 그게 건강한 종목들을 거예요. 좀 사주면은 네. 이 장기적으로 우리 장이 더 건전하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7월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위탁이랑 비율이 45대 55거든요. 위탁 운영이 이제 55%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종사들이 다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이거 6월 29일에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그 S7이 급락하고 코스닥이 급등했잖아요. 네. 막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 전략도 뭐 그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을 하다가 벤치마크를 내리는 전략을 쓴 겁니다. 코스피 200을 끌어내려가지고 다른 종목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벤치마크를 내려서 다른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밸런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코스닥 종목들 급등할 종목들을 수급을 보면은 전부 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 4개 수급이 정확히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게 날려져 버렸잖아요. 노출됐잖아요. 다시 바꿔요. 그래서 그 많이 올렸던 코스닥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잠시 또 그 반도체 쪽으로 또 집중하는 그런 그 수급이 벌어졌고 이제 오늘부터는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고 수익률 올리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도 좀 반도체에다 집중해서는 수익률 못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8월 뭐 연말까지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종목 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도 다른 종목에 수익 게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선택을 받은 게 소부장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속화시킨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ETF가 쏠림을 증폭시킨 거죠. 쏠림의 주범은 국민연금이라고 맞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라든가 그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이 되고 몰리면서 출시 한 달 만에 순자산이 17조 4천억까지 벌어지고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기초사정이 오르면 2배를 추정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게 여기서 쪼까만 얘기해서 하고 제가 저희 요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지면 더 많이 하락하는 거 오를 때 더 많이 사야 되고 빠지면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기초자산이 100억이 있고 그러면은 해지를 하려면은 선물을 2배를 선물 해지면 2배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100억, 200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주식이 10% 빠졌어요. 그러면은 선물에서 200억이면 180억이 되죠. 그럼 여기는 80억이 되잖아요. 그 기초 자산은 2배 안 맞죠. 선물을 더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2배 맞추려면 20억을 더 팔아야 20억을 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고 이거를 이제 오버 레버리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버 레버리지 상승 때문에 쇼감마가 계속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코스피가 5% 움직일 때마다 뭐 그 47억 달러, 그리고 7조 2천억 규모의 간말 리밸런싱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분석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 코스피 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6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 한때 그랬습니다. 그 200 코스피 200 내요. 코스피 전체 말고 200 내 60% 넘다 보니까 맨날 지금 그 3월달 이후로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4번 걸렸잖아요. 맞아요. 사이드카는 다반사고. 네, 24번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빅스지수가 미국에 대비해서 5배 높으니까요. 이 변동성이 거의 약간 구조화된 게 아닌가.
그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개인들 투자들의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신용 잔고는 늘고는 있는데 예측권 대비해서는 과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게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는 신용 잔고뿐만 아니라 이게 단위 종목 레버리지까지 자산까지 합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거 잘못 쓰면은 정말 계좌 한 방에 한 달 안에 막 노가 녹기 때문에 단위 종목 레버리지 쉽게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건 아니다. 저도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투자를 비중하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대형주를 좀 덜어내면서 그러면서 그 리밸런싱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좀 중소형 종목들이라든가 코스닥 종목들을 같이 사주고 그러니까 그 주요 리밸런스 대상 종목들 외 종목들 좀 사주는 형태가 시장 건전성이 좋고 그래서 이제 사실 6월 달에는 국민연금 했던 게 그 삼성전이라든가 SK스퀘어 현대차를 줄이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신한지주 이런 걸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삼성생명도 물산도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국민연금 자체가 리밸런싱 그 거래일을 기존에 10일에서 20일로 늘려서 일간 매도를 분산을 지금 하기로 했고 그리고 김성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매도할 건지에서 철저히 비공개 충격 최소화하겠다는 한 게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선물한 했지 할 때 얼마 금액을 딱 공개를 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월 초에는 환율이 막 떨어지다가 월만 되면은 국민연금이 그 돈이 떨어질 때는 환율이 막 쳐서 올라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선 철저히 해먹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체로 이제 이걸 좀 완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가야 돼요. 채권 시장으로 흘러가서 채권 시장 금리를 장기 금리를 상단을 좀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자꾸 채권 시장 흔들리잖아요. 지금 자꾸만 온 자금이 다 주식시장을 가버리니까 국민연금도 원래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흔들렸는데 어쨌든 그런 채권 시장으로 자금도 흘러가고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가치주라든가 금융지주사로도 좀 순환매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시장 훨씬 더 안정화가 되고 잠깐 눌리더라도 결국은 반도체가 더 잘 갈 수 있어요. 또 많이 가기 위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림 당분간 뭐 길게 1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매그니피센트 7이 사실 한때 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반도체 비중이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M7이만 가던 미국 시장과 상당히 닮았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밸류가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솔림이 있지만 이 솔림만큼 예전에 그 M7은 밸류에이션이 높았어요. 고점을 찍고도 더 가는 1년 넘게 더 올랐고 그 솔림 풀린 게 자체가 결국에는 실적 성장세가 꺾일 때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른 점은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자체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조정을 받더라도 급락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그걸로 몰려가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다니까요. 그 현금인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계속 이제 레버리지가 못 가도록 계속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레버리지 베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다른 섹터 가는 쪽으로 그리고 실적 성장 꺾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 이익의 피크가 뭐 지금 하나증권에서 27년도 2분기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 이익률이 피크 나오는 게 그러면 그때까지 쉽게 주도주 자리 뺏길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게 봅니다.